무주택자가 집을 꼭 한 채를 사기 위한 조건은 서울시에서 특별한 부동산을 찾아라. 결국은 네. 상원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주택 가격은 올라갔다. 지금 많이 빠져서 되게 힘드시고 막 그러신 분들 기회라고 봅니다. 가격이 빠진 만큼 빠졌는데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 시점이 그때의 부동산 가격은 바닥으로 본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방배동에 있는 톰블라라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왔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제가 아주 자주 이용하는 단골집입니다. 여기서 또 제가 좋아하는 메뉴를 시켜서 오늘 박사님과 식사합시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대한 분은 코론 글로벌의 김형근 이사님이신데요. 이분은 작년까지는 증권사에서 부동산, 대체 투자, 이쪽에 관한 애널리스트로 굉장히 유명하셨던 분인데 지금은 회사를 옮기셨는데 부동산과 여러 가지 궁금하신 부분들 오늘 많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근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면 제가 이 집은 제가 잘 아니까 네. 그 제가 여기 오면 항상 시키는 거 있잖아요. 양갈비. 네, 맞습니다. 네. 또 여기 피자가 되게 맛있거든요. 파스타보다는 라자냐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와인 하우스 와인으로. 네, 이제 좋죠. 예. 네. 부동산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은데 제가 그 3년 전에 나왔던 이 책 네. 많은 부분은 공감은 하거든요. 네. 도시의 승리라는 책에도 나오지만 일단은 대도시가 계속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맞습니다. 부분은 이해는 하는데 최근에 서울의 부동산도 빠지고 있어요.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얘기를 좀 먼저 해볼 건데 참 그 좋은 댓글을 남겨두신 시청자분들 5분을 선정을 해서 이 책에 우리 김형근 이사님 사인까지 받아서 보내드릴 테니까요. 예,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저도 그 아주 얄팍한 지식으로 부동산 시장이 2023, 24년으로 가면 갈수록 그 임대 사업자들 물량이 좀 쏟아질 게 있더라고요. 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값이 약간 영향을 받긴 받겠다.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 약간 공급 정책으로 또 바뀌었잖아요. 그게 2009년, 10년, 11년 요때 당시에 12년까지 우리나라 집값 빠질 때 네. 그때 잠실에 대단지가 확 들어오고 이러면서 그 공급이 적었던 지방보다 서울의 집값이 그때 많이 빠졌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현상 때문에 지금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지금 왈가왈부가 되게 심해요, 의견이. 일단 어떻게 보세요? 실질적으로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예. 앞서 말했던 것처럼 부동산은 바텀업 방식은 동네 분들이 가장 잘 알아요. 시세나 네. 나가는 거, 입주 물량, 그 다음에 전세, 옆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니 안 들어오니 네. 이런 거를, 그리고 인프라, 예. 교통이 좋아지냐 안 좋아지냐. 저는 매크로 입장에서 아까 말했던 탑다운 방식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첫 번째 제 박사 논문 중에 가장 제가 박사 학위를 받은 게 있습니다. 박사하셨어요? 예, 제가 예. 연세대 금융 부동산학과 겸임 교수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1학기가 정책학론이고요. 부동산 정책학론이고 예. 2학기가 이제
부동산 시장 분석론입니다. 아, 지금 수업도 하고 네, 계시네요. 하고 있습니다. 줌으로 하고 있고요. 예. 그러면 박사 논문을 부동산 관련해서 예, 박사 정책학 받으셨군요. 박사를 했기 때문에 아, 예. 결과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예. 박사 학위를 못 받을 뻔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정책학에 관련돼서 썼는데 정책의 효과가 없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학 박사들은 정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정책이 효과가 없다? 이게 미국으로 따지면은 non-finding은 finding으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네. 박사 논문으로는 되지 않는데, 그러겠네요. 예, 그 내용을 잠깐 얘기하면은 서울 25개구를 네. 2006년부터 2019년 네. 대략 한 20년 동안을 네. 25개구의 평균 매매 가격이 네. 어떤 변수로 인해서 음. 가격이 영향을 받을 건지. 네. 왜냐면 사회과학은 인과관계이기 때문에 예. 정책은 그러면은 이걸 계량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패널 데이터 분석으로 해서, 패널 데이터 분석은 공간과 시간을 같이 해서 볼 수 있는 예.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줬던 정책 7개를 선정을 해보니까 네. 대출, LTV, DTI, 아, 예. 조세, 양도세, 종부세, 아, 그리고 법률로 어떻게 하면은 예.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그리고 우리 했던 분양가 상한제, 예. 이 7개를 동시에 적용했던 정부, 그래서 더미 변수로 해서 0과 1로 해서 계량화 시켜서 돌려보니까 효과가 없더라. 미비하더라. 근데 가장 효과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결국은 네. 학원수입니다. 학원수. 학원수는 학원수가- 정부에서 뭐 규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동산 네, 관련해서. 사설 학원수. 아. 사설 학원수가 가장 많은 데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플러스로, 네. 학원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주택 가격은 올라갔다. 그게 증명을 해낸 거고요. 예. 그것 때문에 박사 학위를 받은 거고. 예. 두 번째 영향 준 거에 이제 전세 가격입니다. 전세 가격. 강남 상구의 전세 가격. 예. 강남 상구의 전세 가격이 이 서울시 전체의 매매 가격에 영향을 준다라고 나왔고요. 네. 세 번째가 소득입니다. 아, 소득. 예. 예. 그거는 뭐. 네, 일리가 그래서 있겠네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정책에 효과를 주면은 여기 누르면은 여기서 튀어나오는 거를 우리가 풍선 풍선효과라고 효과.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상 강남 상구를 누르면은 강남 상구의 집값이 다시 올라가면서 그거를 스피로버 이펙트라 그래서 네. 전이 효과가 발생을 네. 합니다. 그거를 이제 증명해낸 건데, 아. 여튼 근데 우리나라 데이터를 좀 더 많이 하고 싶은데 우리나라 통계가 아주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유의미한 통계가 2006년 정도부터 이제 네, 쓸 수 있는 있습니다. 통계가 네, 변수는 한 37개를 데이터를 다 찾아서 쭉 이제 해보니까 필요 없는 상관관계 개수가 낮은 것들은 다 제외를 시켜보니까 네. 실질적으로 뭐 5대 범죄가 많은 수가 주택가격에 영향 주는지, 네. 미국은 그런 논문들도 있습니다. 네, 줄것 같은데요. 예. 그는 생각보다 덜하다, 우리나라는. 아. 왜냐면은 총기 사건이나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잖아요. 없으니까. 예. 그리고 공원수, 1인당 공원수, 네. 그리고 앞서 말했던 교통, 예. 그리고 뭐 우리 했던 병원, 네. 뭐 이런 거를 다 지리적인 변수를 다 넣어봤고, 음. 그리고 경제 변수인 매크로 변수 있잖아요. 네. 사실상 이거는 통제 변수를 해서 제외시켰습니다. 왜냐면 가장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아, GDP 성장률은 그렇네요. 어차피 가처분 소득이 영향을 주고, 맞네요. 그다음에 실업률은 어차피 경제 성장률과 부합을 하고, 그리고 금리도 제일 경제 효과에서 가장 콜레이션 높은, 상관관계 개수가 가장 높은 거는 그러겠죠. 금리입니다. 예. 사실상 금리가 마이너스 0.7 정도 예. 나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면은 0.7만큼 영향을 준다고 나와 네.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네. 그는 다 검증된 것도 일부 있어서 음. 그거는 통제 변수로 빼고 지리적인 거, 정책 변수를 넣어서 이렇게 보니까 실질적으로 의외의 결과, 학원수. 네.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은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논문에는 게 아카데미컬하게 검증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대치동에 학원수가 많은데 네. 가격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게, 네. 학원을 빨리 보내고 가까운 데 보내기 위해서 가격이 유지가 되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면은 니즈블한 생각인데, 그게 이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음.
부동산 책도 서울의 중심이 된다 이런 내용인데 너무 내용이 자극적이지 않느냐 제목이. 네. 서울만 오르지 않아. 부산도 오르고 뭐 지방 다른 세종시는 더 많이 올랐어.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네.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네. 무주택자가 집을 꼭 한 채를 사기 위한 조건은 예, 서울시에서 특별한 부동산을 찾아라. 그래서 서울특별시에서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아, 이왕 꼭 살 거면 크면은, 예. 딱 하나를 사야 된다면, 아니 그런 이유 때문에 그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되면 결국은 이제 집을 팔아야 되는데 제일 똘똘한 한 채만 남기고 다 팔아라 하면 그 남겨야 되는 집이 결국은 서울의 서울인 집이다라는 거랑 똑같은 거네요. 네. 살려면 서울 집을 사고 네. 팔려면 서울 외에 있는 집을 살라. 네. 이 부동산 책의 핵심은 안 사셔 꼭 구독을 안 하시고 보셔도 되는데 딱 네. 중요한 거는 세 가지 요건이 맞춰져야 됩니다. 네. 부동산은 토지 플러스 건물가인데 건물은 30년 넘으면 감각상각으로 0으로 네. 보기 때문에 예. 결국은 건물이 잘 돼 있다. 그 오피스 큰 거는 50년 뭐 100년까지 가지만 네. 주거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 택지 가격이 계속 오를 수 있는 거. 결론으로 원론적으로 들어가면은 아, 그러니까요. 유형의 자산의 가치를 분석하더라도 이 건물의 가치보다도 그 땅의 네, 땅 가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남이라는 지역의 땅 땅 가치가 가치를 봐야 엄청나게 되는 올라갔는데 그걸 못 봤던 거죠. 그래서 지금 강남의 집은 아무리 낡았더라도 그 대지 지분을 맞습니다. 가지고 거래가 되는 거죠. 거래되는 거죠. 아, 그러면 첫 번째가 이제 그 밸류에이션 할 때 그 땅의 가치를 바라는 보는 부분이고, 거. 그 나머지 두세 개는 뭐죠? 그 땅 가치를 바라보는 거에 중에 세 가지입니다. 그 땅에 바라보는 왜냐면 그게 밸류가 가장 예. 큰 거니까. 첫 번째가 부자들이 모여 있는 곳. 왜 그 땅 가치가 올라가느냐 그 이유. 네. 첫 번째가 부자가 모여 있는 곳. 부자가 모여 있다는 거는 부촌이 형성되는 지역들. 네. 직장이 가깝고 뭐 그걸 안전하고 떠나서요. 녹지 이런 거 네. 아닌가요? 네. 부자들이 편한 거를 추구하기 때문에 아,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분석이 외국 도시들도 다 분석돼 있는 거거든요. 예. 아까 말씀했던 탑다운 방식으로 했기 네. 때문에 그러면은 부자들이 가장 간편하고 가장 교통 좋은 데를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부촌이 형성되는 지역 향후에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네. 지역들. 두 번째는 그렇게 되면은 학군 학군. 좋아질 수밖에 학군이 없습니다. 좋아지죠. 아까 전에 학원수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사설 학원수, 학군. 그러니까 평준화를 하면 할수록 부촌 지역의 가격이 더, 올라갈 수밖에 네, 없네요. 그렇게 되죠. 어,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자들이 살고 학군이 좋고 하니까 네. 교통, 편의시설 네. 이런 재반시설들이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보통 재반시설이 좋아지고 그런 사람들이 가는 경우가 없고요. 그 사람들에 맞는 이 텀블러처럼 고급 레스토랑이 생기는 이유는 강남이니까 더 수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 더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을 얘기하는 예. 거고요. 그래서 앞서 말했던 것처럼 살 거면은 서울에 살아. 그게 어떻게 보면 강남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네. 되도록이면은 서울에서 살아. 그리고 예. 만약에 내가 살다가 몸테크가 되겠죠. 예. 살다가 안 올랐다. 자식한테 물려주면 됩니다. 자식은 또 서울 와서 또 생활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긴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 투자를 보면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영원한 부동산, 영원한 주식이 없는 것처럼 영원하진 않거든요. 근데 일시적으로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네. 길게 보면은 코스피도 올라가 있고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 급여들도 올라가 있는 것처럼 그렇죠. 부동산 가격도 물가 상승만큼 쭉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많이 빠져서 되게 힘드시고 막 그러신 분들 기회라고 봅니다. 근데 실질적인 기회. 지금 당장 사라는 말은 많이 아니고 빠진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더 빠질 여력이 있는 거죠. 왜냐면은 최근 5년 동안 이 뭐 버블이라고 할 수는 없죠. 이게 사회 현상이니까 돈을 워낙 많이 풀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부동산 가격이 다 올랐고요, 사실적으로. 네. 그 특히 우리나라가 최근 2년 동안 좀 많이 올라온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앞서 말했던 것처럼 쭉 길게 보면은
지금 이런 시점에서는 네, 진입하고 싶은 분들은 네, 내가 볼 때는 타이밍으로 봐서는 과감하게 진입해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 대신에 무리한 투자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무리한 투자. 네. 무리하다는 거는 갭 투자. 저기에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무주택자를 위해서 내 소신껏 정말 분석을 해서 쓴 내용이지 이거를 뭐 투기를 조장하거나 뭐 이런 책으로는 인용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안 됐을 겁니다. 아, 그거 좀 조작을 하셨어야 돼요. 저도 최근에 이번에 그 정부에서 이런 정책이 나왔어요. 생애 첫 주택 구매자는 맞습니다. 80% 예, 미국처럼 아니면 해외처럼 뭐 거의 다 이제 80% 정도 이제 장기 모기지로 살 수 있게끔. 그래서 저는 이제 생애 첫 구매자한테는 언제든지 좀 집을 살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라고 늘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피터 린치도 집부터 사라고 자기 책에 써놨었어요. 네.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고. 근데 어떤 집이냐?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요건을 갖춘 부동산이면 그게 바로 이제 핵심. 예. 그래서 제가 요즘은 이제 코어, 핵심 우량 주식, 핵심 우량 부동산. 예, 그런 식으로 우리가 평생 투자를 할 때 원칙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 부동산에 대한 부분을 이제 생애 첫 집을 구매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이렇게 살 수 있는 정책이 나와서 일단 환영한다 라고 했더니 왜 지금 정부의 정책을 이제 찬양을 하는 발언을 하느냐. 부동산이 지금 또 앞으로 떨어질 건데 그 생애 첫 구매하는 사람이 그 떨어지는 부동산을 떠받치는 수요로 작용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거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라고 얘기하면서 제 부동산 시황과는 살짝 얘기해 드렸어요. 예, 재작년에 이제 주식으로 돈 벌어서 내년에 집 사라고 했지만 작년에 제가 집 사지 말고 그냥 고배당 주식 사세요라고 이제 바꾼 이유가 부동산이 2023, 24년도까지 좀 안 좋아 보여서 예, 그렇게 조금 기다렸다가 사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기다렸다 그래도 사라는 거죠, 저도. 예, 사는데, 살려고 하는데 돈이 15억이 없어서 못 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뭐 부자만 집 사라는 격이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정부가 마련을 해줘야 되는데, 그 언제 사는 게 맞는지에 대한 타이밍은 우리 김영건 이사님이나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 주시니까 거기에 보고 사야 되는데, 어떤 집을 살 건가에 대한 얘기를 여기에 이제 좀 당겨 놓으신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사야 되는지. 사실상 가격이 더 빠질 건지 아까 얘기했던 애널리스트를 하다 보니까 미래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 여러 가지의 재반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거래가 많이 될 때 주식과 똑같습니다. 주가가 거래가 많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네. 이건 시황의 호황인 시황이고요. 네. 거래가 줄면서 뭐 가격이 빠지는 이런 게 사실상 부동산도 마치 적용이 되는데 불황에 또 하나의 빠지죠. 신호네요. 왜냐면은 한두 사람이 어려우면서 그거를 호가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 예. 물론 우리가 실링 구간 주식의 실링 구간 천장까지 올라가는 실링 구간도 한두 개 올라서 올리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네. 시그널은 어떻게 보냐고 가장 질문을 많이 했었어요. 애널리스트 때의 부동산에 가격이 빠진 만큼 빠졌는데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 시점이 그때의 부동산 가격은 바닥으로 보면 됩니다. 거진 90%가 맞고요. 네. 예. 그 시점을 찾아서 꼭, 예. 꼭 소홀히 해야 되느냐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도시공학적으로 보면은 핵심 시설이 대부분 수도에 밀집이 되어 있고요. 예. 수도에 가장 좋은 병원들이 있고 또 수도에 가장 좋은 대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애들 출퇴근 시키는 학교 다니기도 힘들어서 다시 들어오는 게 트렌드고요. 그게 2000년 초반까지 트렌드인데 이제는 코로나 이후로 좀 뭐 분산되긴 했지만 전체 물줄기에서는 메가시티로 다시 들어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는 지역에서 시에서 광역시에서 다시 서울 수도권 이게 자꾸 형성이 되는 두 번째는 앞서 말했던 것 우리나라 좋은 대학교 물론 지방대학교도 더 좋습니다만
사람들이 선호하는 대학교가 어디냐? 서울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선호하는 직장은 어디냐? 서울이잖아요. 그러네요. 전국의 맛집 제일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서울입니다. 그런 걸 따지면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네. 그러면은 새로운 모멘트 4차 혁명에 나오면은 우리가 했던 인프라를 제일 먼저 깔 때가 어디냐면은 사실상 수도에 먼저 적용을 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게 될지 안 될지의 판단을 한다는 얘기죠. 정책에 대해서 내가 좀 한 말씀 드리자면은 네. 미국은 금리 많이 올려도 모기지에 영향을 많이 안 받습니다. 왜냐면은 네. 서브프라임 말고 네. 서브프라임은 프라임 아닌 서버 네. 그러니까 그 돈이 소득이 많지 없는 사람한테 빌려줘서 2008년에 리먼스테 브러드 사태가 터진 거잖아요. 네. 미국은 주정부나 아니면은 스테이트에서 모기지 스테이트를 사실상 지원해 주는데 고정금리로 지원합니다. 보통은 지금 금리가 워낙 미국이 네. 낮았을 때에 주택을 샀던 사람들은 2%대이기 때문에 그게 한 80% 정도 넘습니다. 고정금리. 근데 아까 이 박 대표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건 돈 없는 사람도 사게 해줘야 되잖아요. 네. 직장인을 가져서 예. 열심히 벌어서 갚으면 되니까. 근데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변동금리입니다. 아. 그래서 가계부채에 이슈가 많다. 매크로 보는 분들, 이코노미스트들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생애 최초로 줄 거면은 고정금리로 줘야죠. 와. 2%든 아니면 1.5든 그런 걸로 이렇게 계층을 나눌 필요는 없지만 기회를 줘야 되는 거죠, 사실상. 네, 그러니까요. 그 소득에 맞춰서 기회를 네. 준다든지 이래야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요건이 되지 않을까 저는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은 그런 것 때문에 꼬리표가 달려 있잖아요. 예. 이 돈으로 대출을 받아서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변동금리고 마이너스 통장으로 그리고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꼬리표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고정금리로 네. 꼬리표를 딱 달아버리면은 투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게 네. 사실상은 더 맞습니다. 사실. 어. 그런다고 뭐 다주택자를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예. 없는 사람한테 필요한 정책은 그게 맞는 거고요. 다주택자는 그냥 둬도 알아서 합니다. 본인들이. 근데 방금 말씀 듣다 보니까 그 저희 고객 중에서도 작년 4월 달에 저한테 이제 금리 전망을 여쭤보시면서 지금 그 미국에서 이제 집을 살 때 그 모기지 금리 있잖아요. 네. 그걸 이제 픽스를 시킬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몇 달 지나서 하는 게 나은지.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니까 지금이라도 그냥 당장 하세요. 라고 해서 다행히 작년 4월 달에 그 모기지 금리를 픽스 시켰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금리가 엄청 급등을 해도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이 맞습니다. 우리랑 다르네요. 네, 우리는 너무 변동금리가 이게 대부분. 코픽스인가요? 예, 코픽스고 플러스 가상금리 해서 이게 뭐 3개월 단위나 이렇게 계속 맞습니다. 변하다 보니까 부채를 통해서 집을 샀더라도 금리가 올라가면 이 부담이 영향받죠. 훨씬 커지네요. 전세의 대출도 그렇습니다. 물론 주비를 살 때 주택담보대출이 다 변동금리로 하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네. 이제 결정을 하는 건데 앞서 네. 말했던 것처럼 고정금리는 한 20% 정도밖에 안 되고 다 네. 80%가 변동금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예. 그 부담은 더 높고 소비도 그렇게 또 줄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우리나라는 좀 현실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부동산 근데 좀 전에 그 박사학위 논문을 부동산 정책에 예. 미치는 영향 그 부분을 듣고 한편으로는 제가 저한테도 이제 주식 관련돼서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질문을 하시거든요. 강남에서 이제 세미나를 한다든지 어디서 이제 하면 지금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 전 정부 때도 그랬고 이번 정부 때도 그렇고 그런 질문이 나올 때마다 제가 드리는 답변이 투자자는 정부에 대해서 중립성을 유지하는 게 투자에 도움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우리가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는 얘기는 있긴 하지만 이 뭐 태양광을 드라이브를 건다든지 네. 그렇죠. 뭐 아까 말씀하셨던 어느 지역에 그 지역을 억누르는 그런 부동산 정책을 쓸 수는 있잖아요. 근데 결국 지나고 보면 글로벌하게 금리, 그렇죠. 매크로 유동성, 유동성.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지.
정부 정책이 일시적으로는 영향을 줘도 맞습니다. 또 뭐 길게 풍선 효과도 보면, 나오고 길게 보면 큰 영향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주식도 마찬가지로 이번 정부 못 믿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수십 년 동안 제가 제 스스로도 그래요. 제 스스로도 정치에는 중립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부동산 논문을 준비하시면서 생각보다 맞습니다. 저는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이 없다라는 그 발견도 대단한 발견이다 하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분석했는 이게 양적 분석이라면 질적 분석은 보면은 우리나라의 정책은 패턴이 있습니다. 규제 완화, 규제, 탈규제, 네. 규제, 탈규제 이거를 반복하는 사이클입니다. 쉽게 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져가는 게 아니라 예. 그게 외생 변수 우리가 따지면은 사실상 아카데믹 하면은 포커싱 이벤트라고 합니다. 뭔가에 초점 사건이 탁 터지면은 네. 리먼 브러더스, 예. IMF, 예. 코로나 이런 게 터지면은 대외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러면 금리 정책을 연준에서 올리면 우리도 따라 올려야 되니까 그러면 부동산의 스탠스도 바뀐다는 거예요. 양도세 면제해주고 뭐 해주고. 그러니까 사실상 이 반복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규제했고 그전에 박근혜 정부는 탈규제했고 이명박 정부는 약간 정상화하고 노무현 정부는 또 규제했고 또 김대중 정부는 원래 규제하려 했는데 IMF 때문에 또 완전 탈규제를 했고 그랬었죠. 이게 계속 반복이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앞서 말했던 것처럼 정책 효과보다는 일시적으로 줄 수 있지만 내가 보는 지역, 내가 밸류가 된다고 생각하는 아까 이 세 가지 조건만 기억하고 좋은 한 채는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가져가시면은 가장 좋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확실히 학교에서 그 부동산 관련된 그런 과목도 가르치셔서 건지 너무 쉽게 설명을 잘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나중에 김영근 이사 편 2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머릿속에 좀 했습니다. 내년에 부동산 시장이 조금 요동을 칠 때 그때 다시 한번 모셔서 또 귀한 말씀 듣도록 하고요. 이 집에서 꼭 먹고 가야 돼 티라미슈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맛있는 티라미슈 드시면서 디저트 드시면서 저랑 사담 좀 얘기 나누고 그러고 가시죠.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늘 박사이과 식사합시다. 포럼 글로벌의 김형근 이사님 모시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오늘 귀한 자리 나와서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김형근 이사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